밤의 퍼스 시내. 흥청망청한 클럽의 음악 소리는 이미 희미하게 사라지고 없었다. 17살 케이트 모이어는 차가운 밤 공기를 가르며 쓸쓸한 인도로 발걸음을 옮기고 있었다. 축 처진 어깨 위로 엷은 재킷 한 장이 전부인 그녀는 쌀쌀한 기운에 몸을 잔뜩 웅크렸다. 친구들과의 즐거운 밤이 끝나고 집까지 걸어가야 하는 길은 생각보다 멀고 어두웠다. 그때 낡은 세단 한 대가 천천히 그녀의 옆으로 다가와 멈춰섰다. 창문이 스르륵 내려가자 안에서 한 쌍의 눈이 그녀를 바라보았다. 운전석에는 무뚝뚝해 보이는 남자 데이비드가 앉아 있었고 조수석에는 따뜻한 미소를 띠고 있는 여자 캐서린이 있었다. 아가씨, 집까지 데려다 줄까요? 이 밤길에 혼자 걷기엔 위험해요. 캐서린이 부드럽고 친절한 목소리로 말을 건넸다. 케이트는 잠시 망설였다. 낯선 사람의 차에 타는 것은 항상 경계해야 할 일이었다. 하지만 차 안에 여자가 있다는 사실은 묘한 안도감을 주었다. 그녀는 선의를 가장한 그들의 모습에서 아무런 위협도 느끼지 못했다. 오히려 길을 잃은 어린 양에게 손을 내미는 구원자처럼 보였다. 괜찮으시다면 고맙습니다. 케이트는 조심스럽게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의 입가에 옅은 미소가 번졌다. 하지만 그 미소는 곧 공포에 질린 비명으로 변하고 말았다. 케이트가 뒷좌석에 앉자마자 차 문이 찰칵 소리와 함께 잠겼다. 그녀는 무심코 손잡이를 찾았지만 손에 닿은 것은 매끈한 금속뿐이었다. 안쪽에서 문을 열 수 있는 손잡이가 아예 없었다.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는 듯한 소름 끼치는 감각이 등줄기를 타고 흘러내렸다. 아까의 친절한 미소는 사라지고 데이비드의 눈은 사냥감을 포획한 맹수처럼 차갑게 빛났다. 캐서린의 표정 역시 무섭도록 무미건조했다. 이거 열 수 있는 손잡이가 없는데요? 케이트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데이비드는 대답 대신 입꼬리를 길게 늘어뜨려 소름 끼치는 미소를 지었다. 캐서린은 아무 말 없이 그저 창밖을 응시했다. 차는 속도를 내어 어둠 속으로 질주하기 시작했다. 케이트는 온 힘을 다해 창문을 두드렸다. 문 열어줘요. 잘못 탔어요. 제발. 하지만 그들의 표정에는 일말의 동요조차 없었다. 오히려 데이비드는 가볍게 콧노래를 흥얼거렸다. 그 콧노래는 케이트의 귓가에서 저주처럼 울려 퍼졌다. 도망칠 곳은 없었다. 그녀는 좁은 뒷좌석에 갇힌 채 이 끔찍한 차가 어디로 향하는지 알 수 없는 불안과 공포에 휩싸였다. 밤의 퍼스 도시는 더 이상 친숙하고 안전한 곳이 아니었다. 그것은 마치 거대한 검은 입을 벌리고 그녀를 집어삼키려는 괴물처럼 느껴졌다. 점점 더 인적이 드문 외곽으로 향하는 차, 희미하게 비추던 가로등도 이제는 하나둘씩 꺼져버렸다. 어둠 속에서 데이비드의 눈빛만이 섬광처럼 번뜩였다. 케이트는 자신의 심장 소리가 귀청을 찢을 듯 크게 울리는 것을 느꼈다. 이 공포는 단지 납치당했다는 사실 때문만이 아니었다. 그들의 눈빛, 그들의 침묵 속에서 그녀는 직감적으로 알아차렸다. 이들은 단순한 범죄자가 아니었다. 그들은 자신들의 어두운 욕망을 채우기 위해 아무런 망설임 없이 누군가를 파멸시키는 존재였다. 케이트는 그 순간 자신이 지옥의 입구에 들어섰음을 깨달았다. 그리고 그녀의 앞에 펼쳐진 이 밤은 결코 끝나지 않을 것 같았다. 어둠 속을 질주하던 차는 마침내 멈춰 섰다. 차가운 공기가 밀려드는 순간 케이트는 몸을 잔뜩 웅크렸다. 차창 밖으로 보이는 것은 도시의 불빛과는 전혀 다른 음침한 실루엣의 집 한 채였다. 그 집은 퍼스의 어느 외곽 주택가에 위치해 있었지만 주변의 다른 집들과는 확연히 달랐다. 넝쿨 식물들이 벽을 타고 기어 올라와 창문을 삼켜버렸고 낡고 부서진 문은 마치 검은 입을 벌리고 있는 것 같았다. 데이비드는 무표정한 얼굴로
케이트의 팔을 잡아 끌었다. 그의 소나귀에 잡힌 순간 케이트는 뼛속까지 시린 차가움을 느꼈다. 데이트는 무표정한 얼굴로 그가 그녀를 끌고 간 길은 그녀가 방금 전까지 친구들과 걸었던 따뜻한 길과는 너무나도 달랐다. 풀이 무성하게 자라난 좁은 통로를 지나자 퀴퀴한 흙냄새와 함께 썩어가는 나뭇잎 냄새가 코를 찔렀다. 발밑에서는 마른 나뭇가지가 툭툭 소리를 내며 부서졌다. 그 소리는 마치 그녀의 마지막 희망이 부서지는 소리 같았다. 철컹철컹 데이비드가 낡은 자물쇠를 푸는 소리가 밤의 정적을 갈랐다. 그 소리는 마치 지옥으로 향하는 문을 여는 소리 같았다. 문이 열리자 안에서는 곰팡이와 먼지 그리고 무언가 눅눅하고 비릿한 냄새가 훅 끼쳐왔다. 케이트는 온몸의 털이 곤두서는 것을 느꼈다. 그 냄새는 그녀의 코를 찌르며 역겨움을 유발했다. 그것은 썩은 고기 냄새와 비슷했지만 좀 더 금속적이고 비릿한 피 냄새에 가까웠다. 그녀는 속이 메스꺼워졌지만 도망칠 엄두조차 내지 못했다. 데이비드는 그녀를 강제로 안으로 밀어넣었다. 그녀는 균형을 잃고 비틀거리며 차가운 마룻바닥에 무릎을 꿇었다. 캐서린은 뒤에서 문을 닫았다. 문이 닫히는 순간 바깥의 희미한 달빛마저 차단되어 집안은 완전한 어둠 속에 잠겼다.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케이트는 눈을 깜빡였다. 그리고 이내 데이비드가 라이터를 켜는 소리가 들렸다. 찰칵 작은 불꽃이 일렁이며 어둠을 걷어내자 그녀의 눈에 들어온 것은 경악스러운 풍경이었다. 그들의 발밑에는 낡은 카펫이 깔려 있었는데 그 카펫 위에는 검고 붉은 얼룩들이 넓게 퍼져 있었다. 마치 누군가의 피가 굳어버린 것처럼 보였다. 케이트는 입을 틀어막고 겨우 비명을 참아냈다. 저건 한두 방울의 피가 아니었다. 핏물이 흥건히 고였다가 말라붙은 흔적이었다. 벽에는 검게 그을린 자국들이 있었고 창문들은 모두 두꺼운 커튼으로 가려져 있어 바깥 세상과 완벽하게 단절되어 있었다. 집 안의 모든 공기는 끈적거리고 무거웠다. 그곳에는 생기라고는 찾아볼 수 없었다. 마치 이곳이 살아있는 것들을 위한 공간이 아니라 죽은 것들을 위한 무덤인 것처럼 느껴졌다. 이제부터 이 집에선 우리 말만 들으면 돼. 데이비드가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다. 착하게 굴면 살아남을 수도 있어. 그의 말은 전혀 위로가 되지 않았다. 오히려 그것은 죽음의 선고나 다름없었다. 케이트는 차가운 바닥에 앉아 온몸을 떨었다. 그녀는 이제야 알 것 같았다. 자신은 단지 납치된 것이 아니었다. 그녀는 이 끔찍한 부부가 벌인 잔혹한 연극의 다음 희생양이 될 운명이었다. 희미한 불빛 아래 데이비드와 캐서린의 그림자가 길게 늘어져 그녀를 집어삼키는 듯했다. 공포는 단순한 감정이 아니었다. 그것은 케이트의 폐를 조여오고 심장을 얼어붙게 만드는 실체적인 존재가 되어버렸다. 이 집은 단순한 공간이 아니었다. 그것은 살아있는 지옥이었다. 지옥에서의 하루하루가 시작되었다. 케이트가 겪은 것은 단순한 납치가 아니었다. 그것은 인간의 존엄성을 뿌리째 파괴하는 잔인하고 계획된 고문이었다. 데이비드와 캐서린은 그녀를 자신들의 뒤틀린 환상 속 애완동물로 만들고자 했다. 매일 아침 차가운 마룻바닥에서 눈을 뜨면 그녀를 반기는 것은 축축한 공기와 굳어버린 피냄새였다. 데이비드의 눈은 늘 그녀의 모든 움직임을 감시했고 그의 시선은 단순한 감시를 넘어선 소름 끼치는 소유욕을 담고 있었다. 그는 그녀를 키티키티라고 불렀다. 그 친근한 애칭은 케이트의 심장을 얼어붙게 만드는 주문과도 같았다. 육체적인 고통은 끊임없이 이어졌다. 그녀는 강제로 감금된 채 수없이 성폭행당했다. 그의 손이 닿는 모든 곳은 타는 듯한 고통을 남겼고 그녀의 몸은 멍과 상처로 얼룩졌다. 그러나 더 끔찍한 것은 정신적인 고문이었다. 데이비드와 캐서린은 그녀의 생존 본능을 가지고 놀았다.
때로는 그녀에게 음식을 던져주며 잘 길들여진 동물처럼 먹으라고 명령했고, 때로는 비웃으며 그녀의 몸을 마치 소파처럼 아무렇게나 사용했다. 착하게 굴면 먹을 걸 줄게. 캐서린이 생기가 없는 눈으로 말했다. 도망치려 하면 이 집엔 내 시체를 묻을 곳이 아주 많단다. 그녀의 말은 단순한 협박이 아니었다. 그들의 눈은 진심으로 즐거워하고 있었다. 이 부부에게 그녀의 고통은 즐거운 유희였던 것이다. 케이트는 매 순간 솟구치는 분노와 공포, 그리고 무력감에 절망했다. 하지만 이대로 무너질 수는 없었다. 그녀는 살아야 했다. 오직 그 생각만이 그녀를 지탱하는 유일한 끈이었다. 케이트는 생존을 위한 자신만의 게임을 시작했다. 그녀는 그들의 모든 요구에 순응하는 척했다. 바닥에 떨어진 빵 조각을 기꺼이 주워 먹고 그들의 끔찍한 농담에도 억지로 웃었다. 그들의 명령에 복종하며 그녀는 자신의 내면 깊숙한 곳에 숨겨진 의지를 굳게 다졌다. 그녀는 겉으로는 복종했지만 속으로는 그들을 증오했고 그들의 모든 움직임을 관찰했다. 그들의 습관, 말투, 그리고 그들이 그녀에게 가장 무방비해지는 순간을 파악하려 애썼다. 밤이 되면 데이비드는 그녀의 발목에 수갑을 채워 자신의 옆에 묶어두고 잠들었다. 그때마다 케이트는 밤새 잠을 이룰 수 없었다. 그의 숨소리가 들릴 때마다 그녀의 심장은 미친 듯이 뛰었고 공포가 목을 조여왔다. 그녀는 고요한 어둠 속에서 자신의 손목에 감긴 쇠사슬을 만지며 이 모든 것이 끝날 날을 꿈꿨다. 케이트는 그들의 뒤틀린 관계를 이용하기 시작했다. 데이비드가 자리를 비울 때 그녀는 캐서린에게 친밀감을 표했다. 당신은 정말 멋진 여자예요. 당신이 틀어준 음악이 정말 좋아요. 그녀는 진심으로 말하는 척했다. 캐서린은 그녀의 말에 점차 경계심을 풀었다. 케이트는 이 모든 것이 살기 위한 연극임을 알았지만 이 작은 연극이 그녀에게 유일한 희망이라는 것도 알았다. 시간이 흐를수록 케이트는 더욱 단단해졌다. 그녀는 더 이상 공포에 질려 떨고만 있지 않았다. 그녀의 눈은 차분하고 예리하게 빛나기 시작했다. 그녀는 그들을 증오하지만 동시에 그들의 심리를 꿰뚫어 보았다. 이 지옥 같은 집에서 그녀는 단순한 희생양이 아니라 탈출을 꿈꾸는 전략가로 변모하고 있었다. 그리고 그녀는 그들이 결코 예상치 못할 방식으로 그들의 뒤통수를 칠 준비를 하고 있었다. 그녀의 내면에서 끓어오르는 복수심은 그녀를 움직이는 가장 강력한 연료가 되었다. 어둠이 깔린 밤, 케이트는 데이비드의 옆에서 잠든 척 누워 있었다. 쇠사슬이 묶인 발목은 차가웠고 심장은 공포로 쿵쾅거렸지만 그녀의 정신은 그 어느 때보다 날카롭게 깨어 있었다. 바로 몇 시간 전 그녀는 끔찍한 진실을 목격했다. 데이비드와 캐서린은 거실 소파에 앉아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다. 뉴스 채널에서는 실종된 젊은 여성들에 대한 뉴스가 흘러나오고 있었다. 캐서린은 입가에 비릿한 미소를 띠며 저 여자애는 어딘가에서 잘 살고 있겠지? 라고 말했다. 데이비드는 피식 웃으며 글쎄, 걔가 살아서 돌아다닐 수 있을까? 라고 대꾸했다. 그들의 대화는 너무나도 태연했고 너무나도 섬뜩했다. 그들은 자신들이 저지른 끔찍한 범죄를 마치 일상적인 농담처럼 주고받았다. 그 순간 케이트는 모든 것을 깨달았다. 그녀는 그들이 단순한 납치범이 아니라는 것을 직감했다. 그들은 연쇄 살인범이었고 자신은 그들의 마지막 희생양이 될 운명이었다. 등줄기를 타고 흐르는 식은땀은 단순한 공포가 아니었다. 그것은 차가운 현실을 깨달은 자의 절망이었다. 나는 죽지 않아. 절대로 죽지 않을 거야. 케이트는 이를 악물고 다짐했다. 그녀는 더 이상 공포에만 갇혀 있을 수 없었다. 그녀는 살아야 했고 이 악마들에게 복수해야 했다. 그녀는 침착하게 자신의 상황을 분석하기 시작했다. 그들은 그녀에게
매일 밤 수면제를 먹이려 했다. 하지만 그녀는 이미 몇 차례 약을 삼키는 척하며 베개 밑에 숨겨두었다. 그녀는 의식을 잃어서는 안 됐다. 그녀의 유일한 무기는 그녀의 정신이었다. 데이비드가 깊은 잠에 빠진 것을 확인한 케이트는 조심스럽게 몸을 일으켰다. 발목에 묶인 쇠사슬이 달그락 소리를 냈다. 그녀는 그 소리가 너무나도 크게 들려 심장이 멎을 것 같았지만 다행히 데이비드는 미동도 하지 않았다. 그녀는 어둠 속에서 조심스럽게 집안을 살폈다. 모든 창문은 커튼으로 가려져 있었지만 그녀는 틈새로 비집고 들어오는 희미한 달빛을 놓치지 않았다. 그녀는 감각을 곤두세웠다. 곰팡이 냄새, 눅눅한 먼지 냄새, 그리고 가장 중요한 비릿한 피 냄새의 근원을 찾으려 했다. 이 집의 지도를 머릿속에 그려야 해. 케이트는 화장실, 주방, 거실, 그리고 그들이 잠든 방의 위치를 머릿속에 각인시켰다. 그녀는 바닥에 삐걱거리는 소리가 나는 곳, 가구가 놓인 위치, 그리고 탈출 경로가 될 만한 곳을 찾았다. 그녀는 단순한 탈출을 넘어 이들의 죄를 증명할 증거를 남겨야 했다. 그녀는 결코 다른 희생자들이 잊히게 두지 않을 것이라고 굳게 다짐했다. 그녀의 눈은 이제 더 이상 공포에 질려 있지 않았다. 그것은 차갑고 냉철한 결의로 가득 차 있었다. 그녀는 마치 뼛속까지 추운 겨울을 나는 동물처럼 자신을 단련시켰다. 희망은 사치가 아니었다. 그것은 그녀가 반드시 이루어야 할 목표였다. 그녀는 이제 단순한 희생양이 아니었다. 그녀는 복수를 꿈꾸는 전사가 되어가고 있었다. 그리고 그 첫걸음은 살아남는 것이었다. 그녀의 심장은 더 이상 공포에 떨지 않았다. 그것은 살아남기 위한 의지로 굳게 박동하고 있었다. 어둠이 짙게 깔린 밤. 캐서린과 데이비드가 깊은 잠에 빠진 것을 확인한 케이트는 조심스럽게 몸을 일으켰다. 발목에 묶인 쇠사슬이 달그락거릴 때마다 그녀의 심장은 쿵 하고 떨어지는 것 같았지만 그녀는 개의치 않았다. 그녀의 머릿속에는 오직 한 가지 생각뿐이었다. 증거. 이 악마들의 죄를 세상에 드러낼 증거를 남겨야 한다. 그녀는 어둠 속에서 더듬거리며 천장 구석으로 향했다. 발밑에 삐걱거리는 마룻바닥 소리를 최소화하기 위해 숨을 죽인 채 발 뒤꿈치를 들고 걸었다. 그녀의 심장 소리가 귀청을 울렸다. 손을 뻗어 천장 틈새를 더듬자 오래된 나무 먼지가 손가락에 묻어났다. 그녀는 아주 작은 틈새를 찾아냈다. 그곳에 그녀는 데이비드의 담배 한 갑을 조심스럽게 밀어 넣었다. 그녀는 생각했다. 내가 살아 돌아가서 경찰에게 이 집을 알려주면 그들이 이곳에서 담배를 찾을 거야. 그 담배는 내가 이곳에 있었다는, 그리고 그들이 나를 속인 것이 아니라는 결정적인 증거가 될 거야. 이 작은 담배갑은 단순한 물건이 아니라 그녀의 목숨과 맞바꾼 희망의 증거였다. 그녀는 만족하지 않았다. 그녀는 더 많은 증거를 남겨야 했다. 그녀는 거실로 기어가 소파 밑을 더듬었다. 캐서린이 늘 앉아있던 그 소파. 그녀는 그 소파의 쿠션 밑으로 자신의 손을 집어넣었다. 그녀는 낮에 몰래 찢어놓은 작은 종이 조각에 자신의 이름과 전화번호를 적어 놓았다. 손톱으로 겨우 쓴 글씨였지만 그녀의 모든 절박함이 그 위에 담겨 있었다. 그녀는 그 종이를 소파의 가장 깊숙한 곳에 쑤셔 넣었다. 누군가 이 집을 수색한다면 그들은 이 종이를 발견하게 될 것이다. 그 종이는 그녀가 이곳에 갇혀 있었다는, 그리고 그녀가 도움을 요청했다는 무언의 외침이 될 것이다. 다음은 화장품이었다. 캐서린의 화장품 파우치에서 몰래 챙겨온 립스틱을 꺼냈다. 그녀는 그 립스틱을 다시 거실 소파 및 종이 조각 옆에 숨겼다. 그녀는 생각했다. 그들이 나를 모른다고 주장할 때 나는 그들에게 이 립스틱을 찾아달라고 말할 거야. 그들이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을 거야. 이 립스틱은 단순히 화장품이 아니었다. 그것은 그녀의 결백을 증명하고 그들의 거짓을 폭로할 강력한 무기였다. 그녀는 이 모든 행동이 얼마나 위험한지 잘 알고 있었다. 만약 들키기라도 한다면 그들은 그녀에게 상상할 수 없는 고통을 안겨줄 것이다.
하지만 그녀는 멈출 수 없었다. 그녀는 단순한 생존을 넘어선 것을 원했다. 그녀는 복수를 원했다. 그녀는 그들의 죄를 세상에 폭로하고 그들이 저지른 모든 악행에 대해 응당한 대가를 치르게 하고 싶었다. 케이트는 이 모든 과정을 숨죽이며 땀을 뻘뻘 흘리며 진행했다. 그녀의 심장은 마치 격렬한 폭풍우 속 작은 배처럼 불안하게 흔들렸지만 그녀는 자신을 통제했다. 그녀는 희생양이 아니었다. 그녀는 이미 이 지옥 같은 게임의 주도권을 잡기 시작했다. 그녀는 더 이상 그들이 던져주는 삶의 조각에 의존하지 않았다. 그녀는 자신의 탈출을 그리고 그들의 파멸을 스스로 설계하고 있었다. 그녀가 남긴 작은 증거들은 단순한 물건이 아니었다. 그것은 그녀의 생존 의지, 그리고 그들의 몰락을 예고하는 불길한 신호였다. 케이트의 계획은 단순한 생존을 넘어선 심리적인 전쟁이었다. 그녀는 데이비드보다 캐서린을 공략하기로 마음먹었다. 데이비드가 순수한 악이라면 캐서린은 외로움과 뒤틀린 욕망으로 가득 찬 어딘가 불안정한 존재였다. 그녀는 캐서린의 내면에 숨겨진 연약한 부분을 파고들기로 했다. 어느 날 오후 데이비드가 일터로 나간 후 케이트는 일부러 캐서린의 눈에 띄게 힘없는 표정을 지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말을 걸었다. 당신은 음악을 좋아하시나 봐요. 캐서린은 낡은 오디오의 먼지를 닦으며 아무 대꾸도 하지 않았다. 하지만 케이트는 포기하지 않았다. 이 방에서 제일 좋은 게 이 음악 소리예요. 당신이 틀어주는 노래들은 다른 세상에 온 것 같은 기분이 들게 해요. 캐서린의 손이 멈칫했다. 그녀는 천천히 고개를 돌려 케이트를 바라보았다. 그 눈빛에는 의심이 가득했지만 동시에 묘한 외로움이 서려 있었다. 그 순간을 놓치지 않고 케이트는 더욱 깊이 파고들었다. 그녀는 캐서린이 틀어주는 낡은 록 음악에 대해 아는 척하며 대화를 이어갔다. 이 노래는 저도 알아요. 정말 명곡이죠. 그녀는 마치 오랜 친구와 대화하는 것처럼 자연스럽게 행동했다. 캐서린은 처음에는 경계했지만 점차 마음을 열기 시작했다. 그녀는 케이트가 자신의 취미를 이해해 준다는 사실에 기쁨을 느꼈다. 이 지옥 같은 집에서 그녀에게도 진정한 대화 상대가 필요했던 것이다. 캐서린은 케이트에게 자신의 어린 시절, 데이비드를 처음 만났던 이야기, 그리고 자신들의 뒤틀린 사랑에 대해 시시콜콜 이야기했다. 그녀의 목소리는 때로는 분노에 차 있었고, 때로는 슬픔에 젖어 있었다. 케이트는 그녀의 말을 묵묵히 들어주었다. 그녀는 캐서린의 모든 이야기를 경청하며 그녀는 캐서린이 데이비드에게 종속되어 있지만 동시에 그의 잔인함에 지쳐 있다는 것을 알아챘다. 이런 대화가 반복될수록 캐서린은 케이트를 단순한 노예가 아닌 자신만의 비밀을 공유하는 동반자로 여기기 시작했다. 그녀는 더 이상 케이트의 발목에 쇠사슬을 채우지 않았다. 대신 방 안에 가두는 것으로 만족했다. 그녀는 문을 잠그지 않고 믿으니까 이러는 거야 라고 말하며 케이트를 지켜보았다. 그 말은 케이트에게는 단순한 믿음이 아니었다. 그것은 그녀의 계획이 성공하고 있다는 결정적인 신호였다. 하지만 케이트는 결코 방심하지 않았다. 캐서린이 방심한 틈을 타 그녀는 방 안의 모든 것을 샅샅이 뒤졌다. 그녀는 창문을 확인했다. 창문은 낡았지만 잠금 장치는 튼튼했다. 하지만 그녀의 눈은 창문 바로 옆에 놓인 작은 못과 낡은 망치를 발견했다. 캐서린은 이 물건들이 그저 창문 수리를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지만 케이트는 직감적으로 알았다. 이 못과 망치는 그녀가 탈출할 수 있는 열쇠가 될 것이라는 것을
이제 케이트는 더 이상 숨 죽인 채 기다리기만 하지 않았다. 그녀는 캐서린의 신뢰를 방패 삼아 마지막 탈출을 위한 준비를 시작했다. 그녀는 겉으로는 캐서린에게 친근한 미소를 보냈지만 그녀의 마음속은 차가운 강철처럼 단단했다. 그녀의 눈은 이미 탈출 경로를 그려내고 있었고 손은 망치를 잡을 준비를 하고 있었다. 그들의 뒤틀린 신뢰는 그녀를 위한 희망의 틈이었고 그녀는 그 틈을 통해 마침내 자유를 향한 날개를 펼칠 준비가 되어 있었다. 탈출의 몸부림. 그날 아침 데이비드는 평소와 다름없이 일터로 나설 준비를 하고 있었다. 하지만 그의 얼굴에는 평소와는 다른 섬뜩한 냉기가 감돌고 있었다. 그가 케이트 옆을 지나며 몸을 숙였다. 케이트는 온몸에 피가 얼어붙는 것만 같았다. 데이비드는 그녀의 귓가에 차갑고 낮은 목소리로 속삭였다. 내가 돌아오면 모든 것이 끝날 거야. 잘 가, 케이트. 그 말은 단순한 위협이 아니었다. 그것은 그녀의 사형 선고였다. 케이트의 심장은 멈춘 듯 했다. 그녀는 떨리는 눈으로 캐서린을 쳐다보았지만 캐서린은 아무 일도 아니라는 듯 어깨를 으쓱하며 차가운 미소만 지을 뿐이었다. 마치 살인 계획이 아니라 소풍 계획이라도 짜는 듯한 태도였다. 데이비드와 캐서린의 발소리가 멀어지는 순간 케이트는 본능적으로 깨달았다. 지금이 아니면 영원히 기회는 없을 것이다. 그녀의 심장은 폭풍우처럼 거세게 몰아쳤고 숨은 가쁘게 몰아쉬었다. 그녀는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었다. 그녀는 지금 당장 그것을 해내야만 했다. 케이트는 침실을 둘러보았다. 창문은 굳게 잠겨 있었고 쇠붙이는 녹슬어 있었다. 그때 그녀의 눈에 작은 희망이 들어왔다. 캐서린이 실수로 테이블 위에 두고 간 작은 스크루드라이버였다. 케이트는 떨리는 손으로 그것을 움켜쥐었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창문의 녹슨 나사를 풀기 시작했다. 시간이 흐를수록 그녀의 손놀림은 점점 더 격렬해졌다. 나사는 꼼짝도 하지 않았다. 스크루드라이버의 머리는 헛돌기만 할 뿐이었다. 절망감이 그녀의 가슴을 짓눌렀다. 온몸에 힘이 빠져나가고 눈앞이 흐릿해졌다. 그녀는 더 이상 버틸 수 없었다. 이대로는 안 된다. 케이트는 분노와 좌절감에 휩싸여 스크루드라이버를 벽으로 던졌다. 그리고 몸을 날려 창문으로 달려들었다. 그녀는 주먹으로 창문을 내리치고 발로 차고 온몸으로 창틀을 밀어붙였다. 쾅! 마침내 유리창 한 장이 섬뜩한 소리를 내며 산산조각 났다. 그녀는 피가 터지는 것도 모른 채 유리 파편 사이로 팔을 집어넣었다. 숨이 턱까지 차올랐다. 케이트는 유리창의 구멍을 넓히려고 발버둥 쳤지만 날카로운 유리 조각들이 그녀의 살을 잔인하게 갈라냈다. 피가 뚝뚝 떨어져 바닥을 적셨다. 그녀는 시간이 없다는 것을 직감적으로 알았다. 너무 큰 소리를 냈고 납치범들이 곧 돌아올 것이다. 케이트는 신음하며 마지막 남은 힘을 쥐어짜냈다. 그녀는 남은 유리창들을 모두 부수고 온몸을 비틀어 그 구멍을 통과했다. 그녀는 바깥에 있었다. 차가운 새벽 공기가 그녀의 상처를 얼얼하게 만들었지만 그녀는 개의치 않았다. 그녀는 자유로웠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그들의 감옥에 갇힌 노예가 아니었다. 그녀는 온몸이 피투성이가 된 채 마지막 힘을 다해 달리기 시작했다. 그녀의 뒤에서 끔찍한 집은 침묵을 지키고 있었다. 핏빛 절규 케이트는 창문 밖으로 몸을 던지는 순간부터 오직 한 가지 생각뿐이었다. 달려라. 살기 위해 달려라. 그녀의 맨발이 차가운 아스팔트에 닿자마자 온몸의 신경이 아픔을 외쳤다.
오직 거친 숨소리와 심장이 찢어질 듯한 고통만이 그녀의 귓가를 채웠다. 밤의 공기는 그녀의 반쯤 벗겨진 몸을 사정없이 핥히었고 상처 입은 피부 위로 땀과 피가 뒤섞여 흘러내렸다. 그녀는 가로등 하나 없는 어두운 거리를 미친 듯이 질주했다. 이웃집들의 창문에는 희미한 불빛들이 보였지만 모두 깊은 잠에 빠진 듯 고요했다. 그녀는 필사적으로 집들의 초인종을 눌렀다. 띠링, 띠링, 띠링. 애처로운 소리가 어둠 속으로 흩어졌다. 살려주세요. 제발요. 문 좀 열어주세요. 그녀는 목이 터져라 외쳤지만 대답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창문 너머로 그림자가 움직이는 것 같았지만 문은 굳게 닫혀 있었다. 마치 그녀의 존재를 처음부터 모르는 것처럼 그녀의 비명은 무시당했고 그녀의 절박함은 밤에 그녀의 존재는 이 평화로운 주택가에서 이질적이고 낯선 풍경일 뿐이었다. 그녀의 절망은 극에 달했다. 바로 그때였다. 한 집의 마당에서 맹견 한 마리가 달려나왔다. 이빨을 드러내며 으르렁거리는 소리가 그녀의 공포를 극대화시켰다. 개는 그녀의 다리를 향해 맹렬히 달려들었고 케이트는 비명을 지르며 놈을 피했다. 그녀는 그 짐승의 눈에서 살기를 읽었다. 그녀는 탈출했지만 여전히 살아있는 지옥에서 벗어나지 못한 듯했다. 절망과 공포, 그리고 피로에 몸이 무너져 내릴 것 같을 때 그녀의 눈에 마당에 서 있는 한 노인의 모습이 들어왔다. 그는 정원의 낡은 벤치에 앉아 있었다. 마치 이 모든 소동을 조용히 지켜보고 있는 수호신처럼. 케이트는 마지막 남은 힘을 쥐어 자 그를 향해 달려갔다. 도와주세요. 제발, 도와주세요. 노인은 그녀의 피투성이 몸과 엉망이 된 모습을 보고 경악한 표정을 지었다. 케이트는 차마 숨을 고를 새도 없이 말을 쏟아냈다. 저 강간당했어요. 경찰에 신고해 주세요. 그리고 만약 어떤 여자가 와서 제가 자기 딸이라고 하면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그 속에 담긴 메시지는 너무나도 선명하고 단호했다. 노인은 그 말에 충격을 받은 듯 멍하니 서 있었다. 그의 눈빛은 혼란스러웠지만 동시에 그녀의 말에 담긴 끔찍한 진실을 이해하는 듯 했다. 케이트는 자신의 모든 상황을 그 한마디에 담아냈다. 그녀는 살아남았지만 그녀를 찾으러 올 또 다른 악마들이 있다는 것을 경고한 것이다. 그녀의 절규는 이제 단순한 구조 요청이 아니었다. 그것은 미래의 희생자들에게 보내는 경고이자 그녀를 찾으러 올 사냥꾼들에 대한 필사적인 방어막이었다. 신입 경찰의 한마디. 케이트는 맨발로 아스팔트를 달리고 또 달려 마침내 경찰서 건물 앞에 도착했다. 핏자국으로 얼룩진 그녀의 몸과 엉망이 된 옷차림은 주변의 모든 시선을 사로잡았다. 하지만 그녀는 개의치 않았다. 그녀는 오직 살아야 한다는 본능 하나로 경찰서 안으로 비틀거리며 들어갔다. 경찰서 내부는 밝고 차가운 형광등 불빛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 빛은 그녀의 몸에 난 끔찍한 상처들을 적나라하게 비췄다. 낡은 사무실의 축축한 곰팡이 냄새가 아니라 차가운 금속과 소독약 냄새가 코를 찔렀다. 그녀는 무너지는 몸을 간신히 지탱하며 창구로 다가갔다. 도와주세요. 납치. 강간당했어요. 제발. 그녀의 목소리는 갈라져 나왔지만 그 안에 담긴 절박함은 숨길 수 없었다. 하지만 그녀의 말을 들은 나이든 경찰관의 눈빛에는 연민 대신 불신과 짜증이 가득했다. 그는 그녀를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나지막이 혀를 찼다. 또 가출 청소년인가 보군. 헛소리로 관심 끌려는 거 그만해. 이런 일 한두 번 겪나. 그의 말은 케이트의 심장을 찢어놓는 비수 같았다. 그녀는 필사적으로 그들에게 자신이 겪은 지옥에 대해 설명하려 했다. 하지만 그들은 이미 그녀를 거짓말쟁이로 낙인 찍은 상태였다. 결국 그녀의 사건은
허위 신고 기록으로 분류되었고 그녀는 신입 경찰관인 로라 행콕에게 인계되었다. 22살의 로라 행콕은 갓 경찰학교를 졸업한 햇병아리였다. 그녀의 얼굴에는 아직 세상의 냉정함을 알지 못하는 순수함이 남아 있었다. 케이트는 로라를 보자마자 묘한 안도감을 느꼈다. 로라는 다른 경찰관들과 달리 케이트를 비난하거나 비웃지 않았다. 그녀는 케이트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그녀의 이야기를 경청했다. 그 집 안에는 제가 남긴 증거들이 있어요. 천장에 숨겨놓은 담배, 소파 밑에 둔 제 전화번호, 그리고 침대 매트리스 밑에 숨겨둔 수면제들. 케이트의 이야기는 너무나도 구체적이고 복잡했다. 핏자국이 있는 카펫, 창문에 손잡이가 없었던 차, 그리고 그들이 그녀를 키티라고 부른 것까지. 로라는 그 모든 세부 사항들이 거짓일 수 없다고 직감했다. 그녀의 이야기는 너무나도 끔찍하고 동시에 너무나도 현실적이었다. 로라는 케이트의 진술을 들고 상관에게 달려갔다. 서장님, 이 여자의 말이 맞을지도 모릅니다. 이야기에 너무 많은 디테일이 있습니다. 하지만 베테랑 경찰관들은 로라의 열정을 비웃었다. 풋, 신참 주제에 뭘 안다고. 저런 애들은 관심을 받고 싶어 온갖 이야기를 지어낸단 말이야. 그냥 기록이나 작성하고 돌려보내. 그들의 무관심과 냉소는 케이트를 2번 죽이는 것과 같았다. 로라는 자신의 목소리가 묵살당하는 것에 절망했다. 그녀는 마지막 희망을 걸고 무심결에 튀어나온 이름을 외쳤다. 그 남자의 이름은 데이비드 번이라고 합니다. 그 순간 경찰서의 분위기는 얼음장처럼 차갑게 변했다. 모든 경찰관들의 얼굴에서 조롱이 사라지고 공포와 심각함이 자리 잡았다. 데이비드 버니는 경찰들에게도 악명 높은 이름이었다. 그는 이미 수많은 전과가 있었고 특히 나이든 여성을 성폭행한 전력이 있었다. 그들은 케이트의 이야기가 단순한 거짓말이 아님을 깨달았다. 한낱 신참의 외침이 그들이 수개월간 찾지 못했던 연쇄살인범의 단서가 된 것이다. 경찰들은 일제히 움직이기 시작했다. 케이트의 이야기는 더 이상 허위 신고가 아니었다. 그것은 이 사회의 어둠 속에 숨겨진 끔찍한 진실의 조각이었다. 케이트는 그녀는 이제 혼자가 아니었다. 마침내 그녀는 구원을 찾았다. 그리고 이제 그들의 죄는 세상에 드러날 것이다. 무너진 가면과 새로운 투쟁 케이트의 증언을 들은 경찰들은 더 이상 망설이지 않았다. 여러 대의 순찰차가 사이렌을 울리며 데이비드와 캐서린의 집을 향해 맹렬히 질주했다. 어둠 속에 잠겨있던 집은 순식간에 수많은 경광등의 붉고 푸른 빛에 휩싸였다. 특수기동대원들이 문을 박차고 들어가는 순간 이웃 주민들은 창문 너머로 이 모든 광경을 숨죽여 지켜보았다. 경찰들이 들이닥쳤을 때 캐서린은 이미 집안에서 필사적으로 증거를 인멸하고 있었다. 핏자국이 남은 카펫 조각을 난로에 던져넣고 핏물 묻은 천 조각들을 불태우고 있었다. 그녀의 얼굴은 공포와 분노로 일그러져 있었다. 그녀는 케이트가 탈출했다는 사실을 깨닫고 자신의 모든 악행이 드러날까 두려워 발버둥치고 있었다. 하지만 그녀는 케이트가 숨겨놓은 작은 증거물들의 존재를 알지 못했다. 수사관들이 집안을 샅샅이 뒤지기 시작했다. 한 형사가 천장 틈새를 조사하던 중 검게 그을린 손으로 담배 한 갑을 찾아냈다. 또 다른 형사는 소파 쿠션 밑에 깊숙이 박혀있던 종이 조각과 립스틱을 발견했다. 그리고 침대 매트리스 밑을 들춰보던 경찰은 흩어져 있는 수면제 알약들을 찾아냈다.
이 모든 증거들은 케이트의 진술과 완벽하게 일치했다. 이 증거들은 단순한 물건이 아니었다. 그것은 케이트의 목숨을 건 절규이자 이 부부의 잔혹한 범죄를 입증하는 결정적인 증거였다. 데이비드와 캐서린은 곧바로 체포되어 경찰서로 끌려갔다. 그들은 처음에는 서로를 모른 채하며 자신들의 범죄를 부인했다. 캐서린은 케이트라는 소녀를 만난 적도 없다고 주장했고, 데이비드는 케이트가 자발적으로 자신들과 성관계를 맺기 위해 집에 왔다고 거짓말을 했다. 하지만 형사들은 그들의 거짓말에 흔들리지 않았다. 그들은 케이트가 남긴 증거들을 들이밀며 데이비드의 전과 기록을 읊었다. 데이비드의 얼굴이 점차 굳어갔다. 결국 데이비드는 무거운 침묵 끝에 모든 것을 자백하기 시작했다. 그는 1986년 10월부터 11월까지 최소 5명의 여성을 납치했다고 자백했다. 희생자들은 15세에서 31세 사이의 젊은 여성들이었고, 그들은 데이비드와 캐서린의 뒤틀린 성적 판타지를 충족시키기 위해 며칠 동안 감금되고 고문당했다. 그리고 마침내 그들이 질리면 그들은 희생자들을 무자비하게 살해하고 다음 희생자를 찾아 나섰다. 그들은 희생자들에게 가족에게 안전하다는 편지를 쓰게 하고, 그들을 찾지 않도록 속였다. 이 때문에 일부 희생자들은 영원히 실종자로 남을 뻔했다. 1987년 데이비드와 캐서린은 4건의 종신형을 선고받았다. 2005년 데이비드는 감옥에서 자살로 생을 마감했다. 캐서린은 2007년 가석방 최소 기한을 채웠지만 가석방이 거부되었다. 그리고 그 이후로 그녀는 3년마다 한 번씩 가석방을 신청하고 있다. 그 결과 케이트는 3년마다 한 번씩 법정에 서야만 했다. 그녀는 유일한 생존자로서 다른 희생자들을 위해 증언해야 했다. 그녀는 자신이 겪은 끔찍한 고통을 반복적으로 이야기하며 캐서린의 석방을 막기 위해 싸웠다. 그녀는 이 모든 과정이 자신에게 얼마나 큰 고통인지 알았지만 다른 희생자들을 위해 멈출 수 없었다. 케이트는 폭력 범죄 피해자들을 돕는 활동가로 거듭났다. 그녀는 희생자들이 끔찍한 경험을 반복적으로 증언해야 하는 비인간적인 시스템을 바꾸기 위해 국회에 법안을 제안했다. 그리고 마침내 2018년 케이트의 끈질긴 노력 덕분에 새로운 법안이 통과되었다. 이 법안은 한 재판에서 3건 이상의 살인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범죄자는 가석방을 받을 수 없게 하는 내용이었다. 그녀는 자신의 고통을 인내하고 싸워 마침내 수많은 다른 피해자들을 위한 정의를 만들어냈다. 케이트는 단순히 살아남은 사람이 아니었다. 그녀는 지옥에서 돌아와 세상을 바꾼 진정한 영웅이었다.